와, 오랜만이에요. 한 달 정도 됐나요? 네, 제가 또 왔어요. 아, 오늘 너무 추워요. 그죠? 어제도 너무 추웠고, 오늘도 추웠는데, 사실 저는 많이 춥진 않아요. 이렇게 살 많은 사람들은 좀 덜 춥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엄청 추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연말정산 웨비나로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제가 연말정산 웨비나로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연말정산 대비해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이 엄청 특수하잖아요. 특수하고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13월에 월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우리는 잘 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저희 플렉스 제품에 연말정산이 있다 보니까 이 연말정산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뭐 제 이름을 소개 안 드렸죠. 왜냐면 오늘 처음 저 만나시는 고객도 있으니까 저는 플렉스 팀의 페이롤 파트너 최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사전에 먼저 인사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워낙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인사를 먼저 놓쳤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저희 플렉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했을 때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좀 Q&A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Q&A 질문에서 세법을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세법은 사실 살짝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정세법도 살짝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사실 제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연말정산 꿀팁 같은 거, 뭐 주의사항 이런 거 간단하게 제가 좀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려드릴 거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꿀팁은 사실 좀 제 개인적인 좀 사견들도 들어가 있고 해서, 물론 이제 이것들이 엄청 크게 법에 어긋나거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왜냐하면 이제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요거를 통해서, 저희 플렉스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훑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제품에서 한번 하는 거로 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제 연말정산 시작하면 이제 처음 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몇 번 해보지 않아가지고 연말정산 할 때마다 너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되게 오랜 기간 연말정산을 해오기는 했지만 그 연말정산 자체가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씩 휘발돼요. 예, 그래서 잊어먹기도 하고 또 연말정산 되면 저도 다시 공부해서 아, 이랬었지? 이렇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어려우신 건 당연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말정산 A부터 Z까지 그 프로세스를 한번 훑어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꿀팁 같은 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플렉스팀 저희 페이롤 제품 내에 연말정산 제품에서 어떤 연말정산 제품이 구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한번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품에서 실제 제가 데모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훑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Q&A 시간을 갖긴 할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Q&A 쪽의 설명을 중간중간에 계속 드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Q&A 질문을 주셨던 분들은 제가 뭐 중간에 개정세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말씀 요청하셨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 저희가 질문 올라오는 거는 저희 페루 파트너와 제가 또 응대를 또 나중에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장표는 저희가 끝나고 나면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말 그냥 잘 들어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어떤 느낌이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저희가 언제 하죠? 네, 1월 달부터 보통을 하잖아요. 왜냐, 빨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국세청이 1월 15일에 오픈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통 회사에서는, 그리고 이번에는 15일에 오픈하고 아마 그 다음 주가 설날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한테 15일 주에 오픈을 하더라도 바로 뭐 연말정산 들어가서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조금 지향하는 바예요.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15일에 오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의료비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업데이트가 돼요. 예, 그게 15일 지나고 나서 뭐 20일, 20일 요 사이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보통은 그냥 마지막 주, 1월 한 마지막 주 요 정도부터 입력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제가 스텝 1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스텝 1은 연말정산 준비예요. 요거는 이제 담당자분께서 하시는 행위인데, 자, 연말정산이 딱 시작한다라고 하면 담당자분께서는 우선 딱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언제 오픈을 해야 되고, 또 언제 뭐 보고를 해야 되고, 뭐 그 구성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입력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되죠. 그 계획을 세우시고, 내부에서 만약에 경우 내부 품위를 하시는 고객들은 내부에서 보고를 하셔서 품위를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대상자 확정이에요. 우리가 대상자 확정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2023년 1월 1일자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대상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재직은 휴직자도 포함이에요. 만약에 경우 구성원 중에서 육아휴직자가 있다거나 뭐 출산휴가, 뭐 사실 휴가는 휴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직자, 휴가자 이런 분들은 다 재직된 구성원이지 퇴사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23년 1월 1일자에 재직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상자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걸 많이 여쭤보셨어요. 22년 12월 31일자에 퇴사하시는 분은 대상자인가요? 아닌가요? 네, 이거는 대상자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이유는 만약 경우 12월 31일자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보통 실무에서는 중도정산 처리했어요. 중도정산. 자, 중도정산은 아시죠?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이라 그래서 막 연말정산 서류들을 막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 공제 놓고 뭐 그냥 보험료 이런 정도만 넣어가지고 하는 그냥 간단한 정산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12월 31일자 퇴사자는 중도정산을 해서 종료를 해버리고 연말정산 1월 달에 있게 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회사에서 선택하실 수는 있어요. 12월 31일자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겠다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고, 만약의 경우 12월 31일자 퇴사자를 안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 그분은 그냥 중도정산 처리해서 마무리하셔도 돼요. 보통 실무에서는 중도정산 처리해서 많이 마무리를 하시고 플렉스 제품에서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 12월 31일자 퇴사자를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고객분들은 선택해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소득을 확정하셔야 되죠. 대상자가 확정이 됐으면 그 대상자에 대한 소득을 확정해야 되고, 그 소득은 플렉스를 22년도에 열심히 쓰셨다고 하면, 저희 급여정산까지 다 하셨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소득이 산출될 거예요. 근데 만약의 경우 제 웨비나를 듣고 연말정산을 시작한다거나, 그러니까 저희 페이롤을 시작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연도 중간에 들어와서 뭐 기존의 소득이 없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2022년도에 연간 소득이 좀 덜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더 넣으실 수도 있고, 그 다 넣는 방법도 저희가 나중에 그 1월 달에 온보딩 할 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소득이 뭐 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일괄로 넣으시는 방법도 있고, 뭐 월별로 넣을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득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 이 관리자분께서는 구성원의 2월 기부금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2월 기부금 뭔지 아시죠? 자, 보통은 연말정산은 그 해년도가 끝나면 보통 종료인데, 기부금은 나라에서 만약 경우 올해 만약에 내가 어떤 기부금을 했어요. 근데 그 기부금이 뭐 다 못 받았어, 이번에 공제를. 그러면 내년도에 2월도 해줘요. 물론 모든 항목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게 2월은 다 되는데 연도가 달라요. 뭐 10년까지 2월 되는 항목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이것이 2월이 되는데 이걸 왜 챙겨야 되냐? 자, 구성원들이 당연히 2월 될 기부금을 공제에 넣어주면 당연히 혜택이 더 있을 것이고, 중간에 플렉스를 들어오신 고객분들은 2월 기부금 데이터가 없으실 거잖아요. 네, 플렉스를 계속 쓰셨으면 전년도 거를 불러와서 다음 년도 2월이 가능하지만 플렉스를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2월 기부금을 넣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쉽게 업로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려워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후에 자, 구성원의 정보를 확정해요. 자, 구성원 정보 확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구성원이 있다고 하면 구성원의 부양가족도 막 있으실 거잖아요. 플렉스를 계속 쓰셨다면 작년도 부양가족 또는 이제 저희가 사실 지금 연말정산 시작하기 전에는 코어라고 해서 인사 쪽에 있는 부양가족 정보를 그대로 연말정산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가장 최신 정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플렉스를 중간에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플렉스를 중간에 쓰신 분들은 당연히 이 구성원 정보가 없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구성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담당자분이 물론 해주셔도 되고, 구성원들 보고 하라고 하셔도 돼요. 저는 실무적으로는 구성원들한테 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정보를 확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하시고, 자, 그리고 중소기업 감면 같은 외국인 단일 세율 같은 이런 감면 정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담당자분께서 직접 넣어주시면 돼요. 자, 플렉스에는 이거 다 넣는 칸 있으시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준비 탭이 끝났고, 자, 두 번째, 자, 연말정산 오픈을 해요. 자, 1월 15일이 되면 국세청이 오픈이 될 거고, 자, 플렉스는 15일에 오픈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 정도 후에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물론 이건 좀 약간 일정이 변동될 수는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15일에 오픈을 해도 중간에 변동되는 것들이 많고 저희도 이제 내부에 테스트를 많이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연말정산 오픈은 저희도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오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돼서 회사에서는 기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연말정산 구성원들한테 오픈하는 기간을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두 번째를 한번 잘 보시면 제가 각종 공지문을 플렉스에서 제공한다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웨비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렉스 구독하시면 그러니까 저희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롤을 구독하셔야 되거든요. 자, 페이롤 구독하시면 제가 그 연말정산을 할 때 구성원들한테 안내하셔야 될 공지문 어떤 식으로 공지하실지 그 다음에 연말정산 가이드 저희 제품에서 어떤 식으로 다 입력하고 이러는 구성원 가이드 관리자단의 가이드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개정세법이라던가 제출 서류라던가 뭐 각종 제출 서류 뭐 꿀팁 뭐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제공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구독하시는 고객분들은 우선은 구독하고 나서 저희 커뮤니티 통해서 요청을 하셔도 저희가 커뮤니티에도 그쪽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메일을 보내드릴 수 있고 우선은 가이드는 구독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구성원 가이드랑 관리자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 공지문이라던가 나머지 서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 페이롤 메일이 있어요. 네, 페이롤 메일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제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페이롤 메일은 payroll, payroll 골뱅이 flex.team 요거거든요. 저희가 커뮤니티 쪽에다가 요 메일 주소 한번 다시 넣어 놓을 테니까 아니면 지금 채팅창으로 한번 넣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채팅창으로 저희 페이롤 메일을 한번 써 드릴게요. 대신 구독을 하시는 고객분들한테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 꼭 클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성원들한테 기간이 오픈되면 구성원분들께서는 이제 자료 입력을 시작하시겠죠? 네, 자료 입력을 시작하시는데 이 자료 입력을 하실 때는 본인이 본인의 부양가족을 입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네, 그 부양가족 입력할 때는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구성원 단에서는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다 넣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가족의 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뒤쪽에 꿀팁이라던가 주의사항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원들이 입력을 하시는데 플렉스의 연말정산은 구성원이 직접 입력하는 연말정산이에요. 네, 서류도 없고 네, 서류가 없다는 게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라서 제품 안에다가 전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4번밖에 클릭 안 해도 연말정산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처음에 딱 들어가서 본인의 부양가족 확인하거나 입력하거나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소득 같은 경우는 관리자분께서 사전에 확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본인의 그 간소화 자료 있잖아요.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그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를 하실 거고 그 업로드한 자료를 토대로 자동으로 싹 다 붙어요. 그리고 뭐 제가 뒤에 엄청 자랑하려고 살짝 말을 아낄 거예요. 네, 뒤에 뭔가 되게 자랑할 게 좀 있어요. 체크리스트 되게 좋아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자동 제공이라서 좀 어느 정도 세법에 맞게 저희가 걸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상세액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스텝 4에서 제가 써드렸는데 구성원은 자기의 예상세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물론 예상세액은 관리자가 점검하시고 난 후에는 바뀌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예상세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스텝 5, 5번에서는 제출 자료를 관리자께서 구성원 거를 검토하시겠죠?
네, 그래서 검토를 하시면서 뭐 저희 플렉스에 되게 좋은 점이 여기에서 하나 나타나는데요. 자, 검토를 해서 뭔가 수정사항이 있는데 일일이 구성원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막 문자 보내거나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저희는 그 오른쪽 상단에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알림 메시지는 구성원이 플렉스의 메인 홈에서 알림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알림 메시지가 가는 순간 원래는 구성원이 연말정산을 제출을 하면 제출 완료가 됐겠죠? 그렇지만 구성원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자금 서류 뭐뭐뭐뭐 이거 없어요. 이거 보완해 주세요. 이러면서 알림 메시지를 보내면서 수정 요청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성원의 연말정산이 다시 수정 중 상태, 그러니까 작성 중 상태로 돌아가요. 네, 그러면서 이분한테 알람이 가니까 구성원 입장에서는 아, 이거를 수정하고 업로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수정하고 업로드해서 보내실 수 있는 거죠. 요게 화면 안에서 원샷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게 다 끝났다. 뭐 구성원 관리자께서 검토를 하시고 물론 검토를 하고 안 하고는 회사 내부의 문제세요. 내부에서 만약에 검토를 하시고 싶으시면 검토를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구성원들이 한 대로 그냥 종료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대로 관리자께서 전부 관리자 검토하기 완료 버튼을 다 눌러주시면 전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확정이 되는 거겠죠? 네, 확정이 되면 저희 플렉스에서는 결국은 최종 3개 확정이 되고 자, 분납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자, 이 분납 설정이 뭐냐? 보통은 대부분 저희가 연말정산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근데 그 내는 세금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국세청에서 3번까지 분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최대 3번, 3번에 대해서 분할 신청을 구성원들이 화면에서 하실 수 있고 자, 담당자분께서는 이거를 또 내려받아서 3번인 거를 인식할 수 있어요. 3번, 2번, 그다음에 0번이죠. 일시. 그래서 요거를 인식해가지고 급여에다 반영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7번에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2월 달에 보통 반영을 하잖아요. 저희가 2월분 급여에는 반영을 해야 되기는 해요. 네, 2월분 급여 반영이고 만약에 분납이다. 그러면 2, 3, 4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지급명세서 신고를 통해서 하는데 자, 제가 보통 실무에서는 그 지급명세서 신고를 할 때 지급명세서가 그 저희가 전산 파일로 다 내려오거든요. 연말정산이 끝나면 그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전산 매체 파일로 아예 내려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홈택스 가셔가지고 파일 업로드해서 그냥 신고만 하시면 돼요. 그때 중요한 거는 내용 검증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 검증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시 구성원한테 말씀하셔서 수정 요청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말정산이 끝나게 되면 자, 명세서도 다 제출이 되고 연말정산도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이 끝납니다. 연말정산 사실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크게 없어요. 그냥 연말정산 준비하고 오픈하고 자료 등록하고 예상세액을 구성원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자출자료 검토를 한 다음에 정상 결과 최종 완료되면 급여 반영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신고하고 요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뒷장은 그냥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이거 저희가 PPT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뭐 진행 일정 본다거나 대상자를 선정한다거나 근로소득을 확정하고 그 각종 그 서류들, 그러니까 저희 공제 신청 같은 거, 공제 입력하는 거 구성원이 입력하시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도 저희가 간단하게 제출 항목 서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거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플렉스 제품상에 뭐 제출 서류라던가 그리고 뭐 프로세스 뭐 무슨 가이드 이런 게 다 화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도 보면은 예상세액을 바로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고, 지급명세서가 나오면 신고할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사실 이거를 제가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 제가 이거를 요 부분은 제가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서 요 부분은 커뮤니티에다가 제공해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제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라이브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그냥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제공드리는 PDF에는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좀 잘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느낌상 이미 아실 거예요. 자, 우선
벌써 제가 시작한 지 20분이 지났지만, 자, 연말정산이 뭔지 우리 다 알까요? 네, 알고는 있죠.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2022년도 1년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다. 뭐 아니면 뭐 정산해서 뭐 토해낼 수도 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사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연말정산은 프로세스가 있기는 해요. 정확히. 자, 내 연간의 총소득이 있고, 거기에서 비과세,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빼요. 그러면 이제 급여액, 총급여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총급여액에서 나라에서 정한 공제금이 있어요. 그게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요. 그러면 또 그게 그 소득 금액 가지고서 거기에서 자, 이제 각종 공제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 공제들을 뺀 나머지에다가 그러면 어떤 또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과세표준에다가 기본 세율, 이것도 또 나라에서 정한 세율이에요. 이 세율을 곱해요. 그러면 이게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또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뭐 세액공제 뭐 감면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빼요.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와요. 사실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자, 결정세액이 제일 중요하다. 2022년도에 연말정산, 그러니까 2022년도에 내 소득 있잖아요. 내 총소득. 내 총소득을 가지고서 결국은 내가 내야 할 결정되는 세액, 요게 이제 내가 내야 될 돈인 거예요. 내가 내야 될 세금. 그래서 결정된 세액이 내가 평소 낸 거보다 너무 많다. 그럼 돌려받는 거고, 너무 내가 덜 냈다? 그러면 이제 토해내는 거죠. 우리가 그 토해내는, 결국 납부를 해야 되는 걸 줄이기 위한 게 바로 절세 효과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조금 살펴봐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잠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실무할 때도 구성원분들이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아, 제가 2022년도에 10만 원을 세금을 냈는데, 저 이거 다 하면 2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세요. 왜냐면은 이제 각각 공제율들이 워낙 있고, 한도가 막 300만 원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자, 최대는 내가 낸 세금. 네. 내가 만약에 5만 원밖에 안 냈다. 22년도 전체 다 통틀어서. 그럼 최대가 5만 원이다. 5만 원을 넘을 수는 없어요. 더 돌려받는 건 없고요. 그게 최대 맥스고, 그거를 다 돌려받느냐, 안 돌려받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자, 근데, 총급여액이 1,400만 원인가 이하이시면, 막 자료 있잖아요. 연말정산 막 신용카드 자료, 뭐 의료비 자료 이런 거 안 내셔도 사실 다 돌려받으실 수 있기는 해요. 그게 아까 말한 그 나라에서 정한 각종 구간이라던가 뭐 표준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도 총 급여액이 1,400만 원 이하면 보통 서류 같은 거 제출하지 않아도 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헷갈려하죠.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그래서 결국 내가 돌려받을 곳이 어떤 거예요? 세금 화면이 너무 많아요. 네, 맨 마지막에 차감징수세액이라고 나오는 곳, 거기에 마이너스가 뜨면 돌려받는 거고 플러스가 뜨면 내셔야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말정산은 결국적으로는 세 가지의 큰 꼭지로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연말정산, 자, 내 급여가 이만큼 있어요. 총급여가, 총소득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기본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세 가지로 해서 얘 몸집을 줄이는 거예요. 자, 내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이 있었다. 아, 1억이면 진짜 좋겠다. 1억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공제라고 말하는 인적공제, 그러니까 본인공제, 뭐 가족들, 부양가족을 막 집어넣어요. 그럼 인당 150만 원, 뭐 추가공제해서 인당 200만 원 막 이런 거에서 막 공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낸 1억이라는 그 구간에서 얘를 이거를 몸집을 줄이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근로소득 공제라 그래서 나라에서 정한 공제를 또 빼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빼주고 그리고 나서 인적공제로 해서 이제 금액을 빼주면 여기서 몸집이 좀 줄어들겠죠. 내 소득이 좀 줄어들겠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소득공제 대표적으로 주택자금, 우리 집 사가지고 하는 주택자금 공제, 뭐 전세자금 이런 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던가 뭐 주택 임차 차입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소득공제 대표적인 아이들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몸집을 또 줄이고 그리고 나서 신용카드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또 공제를 뺨으로 인해서 또 몸집이 줄어들어요. 그럼 내 소득이 이만큼 좀 줄었죠. 자 그러고 나서는 다시 세액공제로 가요. 세액공제는
어떤 공제율, 국가에서 정한 또 공제율을 바꿔요. 바꿔가지고 예전에는 소득으로 해가지고 몸집을 작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 했는데 몸집이 안 작아졌어. 신용카드를 엄청 더 써야 되나? 아니에요. 어차피 신용카드도 한도가 있어가지고 계속 쓰면 그냥 과소비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액공제로 약간 타겟을 눈을 돌리시면 돼요. 세액공제는 결국은 이 아까 몸집 작아진 아이에서 이거를 또 세금으로 산출된 그 금액 자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는 세금으로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감면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공제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 세액공제라는 쪽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세액공제 대표적인 거는 그 IRP, 우리 개인연금 저기 아시죠? 퇴직연금 계좌 중에서 개인형 IRP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약간 저축형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해지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축한다 한 셈 치고 금액 넣으시면 이런 것들이 세액공제가 되고, 자, 그다음에 뭐 우리 항상 우리 보험 들잖아요. 보장성 보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의료비, 뭐 기부금 이런 게 다 세액공제에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금액이 최종적으로 다 나온다라고 하면,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세액이 이제 결정세액이 된다. 요게 하나의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우선은 이런 식으로만 설명드렸고, 요 꿀팁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좀 빠르게 볼게요. 자, 꿀팁은 인적공제 아까 전에 제가 하단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우선은 주의할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인적공제. 자,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보통 공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가족 막 집어넣는데 당연히 소득이 있으시면 넣지 말아야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제가 연간소득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연간소득은 총급여액의 개념은 아니어가지고 뭐 진짜 실제 총급여액의 100은 아니에요. 물론 아마 금액으로 산출하면 뭐 몇백만 원 정도 되긴 할 건데 이거를 산출하시기는 어려우니 그냥 엄마나 아빠나 누구 뭐 내가 자녀든 뭐 자녀는 보통 아니겠지만 엄마 아빠를 보통 넣을 때 뭔가 소득이 있으실 것 같다라고 하면 넣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뭐 넣었다. 나는 정말 우리 엄마 내가 맨날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해서 정말 소득도 없고 내가 용돈 더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부담공제가 나오면 이제 나 모르는 소득이 있으신 거죠. 이제 그럼 의가 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분들, 네, 가족 넣으실 때 소득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근로소득만 만약에 경우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500만 원 이하면 가능해요. 자, 여기서 팁 하나 나가요. 팁. 자, 팁이 뭐냐면 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가거나 이러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연말정산 대상이라고는 했잖아요. 그럼 그 배우자는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거예요. 그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건 무조건 해야 돼서. 근데 하더라도 그분이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돼가지고 소득이 500만 원 이하였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배우자분은 그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하시고 내가 남편이에요. 그러면 그 배우자 것도 내가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적공제 거기도 받을 수 있죠. 내가 우리 와이프 것도 받을 수 있죠. 자, 와이프분 그럼 신용카드 뭐 등등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거 내가 받으면 돼요. 대신 인적공제는 양쪽에서 받을 수 있지만 뭐 신용카드라던가 다른 것들은 양쪽 다 받으시면 안 되고 그건 한쪽으로 몰빵. 대신 와이프는 애초부터 소득이 없었으니까 거기다 넣으실 필요가 없고 내가 하면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1년간 1,4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다른 걸 넣을 필요 없이 세금을 다 돌려받기 때문에 굳이 와이프분 쪽에다가 뭔가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내 쪽에서 가지고 와서 다 넣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 연간소득, 근로소득인 구성원들 500만 원, 그러니까 가족 중에 500만 원을 판단하셔서 넣으실 수 있고, 그리고 뭐 누가 막 일용 근로소득이 있었다. 와이프가. 근데 일용 근로소득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막 700만 원, 800만 원 돼도 상관없어요. 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용 근로소득은 그 분리과세라 그래가지고 일용 근로소득을 받는 순간에 그냥 끝나요. 네, 그 과세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간소득 뭐 100만 원, 뭐 근로소득 500만 원 이 한도랑 상관이 없으니까 넣으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약간 꿀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실무하다가 구성원분들이 엄청 놓쳤는데 제가 이거 챙겨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부양가족 공제거든요.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가 뭐냐면 여성 근로자분들은 자, 부녀자 공제를 잘 챙겨야 되는데 물론 그 연봉, 그러니까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그 여성 근로자분들은 본인이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추가 공제 가능해요. 50만 원까지.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누락된 고객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구성원들이 넣어줘가지고 세금이 바뀌어서 돈 더 받는 진짜 구성원들이 실제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담당자분께서 챙겨주시면 구성원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보험료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여쭤보셨고 최근에도 저희 그 Q&A도 왔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그 건강보험 제가 저희 회사는 요율로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막 뗐는데 국세청에서 받은 건강보험료랑 달라요. 그럼 저 어떤 거 입력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급여에서 뗀 거 입력하시면 돼요. 이 국세청에서 온 거는 고지보험료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고지보험료를 물론 100%다 급여에 반영했으면 똑같겠죠. 근데 보통 요율로 하시는 회사거나 요율을 한 회사들은 올해는 사실 안 하고 막 내년도에 뭐 그 정산하면서 반영하시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달라졌다 하더라도 국세청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분이 떼신 거, 급여에서 실제 뗀 거를 보험료로 넣으시면 되고 플렉스 제품은 급여에서 뗀 게 들어가는 걸로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뭐 챙기시진 않아도 그 간소화 자료를 전부 업로드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요 그 급여에서 뗀 건강보험료, 급여에서 뗀 국민연금, 급여에서 뗀 고용보험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 팁으로 좀 몇 개 또 알려드린 거 있는데요. 이거는 좀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 뭐냐면 내가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름 너무 어렵죠. 그냥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그냥 집을 샀어요. 자가 내 집 샀는데 은행에다 되게 오랜 기간 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집 사면 30년씩 막 대출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건데 자, 그거를 할 때 내가 검토를 했더니 공제 대상이 안 된 거예요. 막 무슨 법적 요건을 내가 안 맞춰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번에 못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안타깝게도 영원히 안 돼요. 연말정산이 뭐 오래됐는데 갑자기 이 같은 집을 가지고서 다음 연도에는 그러면 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이 공제가 되고 이렇지 않아요. 이거 팔고 뭔가 새롭게 하지 않은 이상 이 아이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오래되고 내년에 안 되고, 그러니까 올해 안 됐는데 내년에 되고 이런 거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그 다음으로 봐서 그리고 요거 하나 팁. 요거는 이제 절세 팁인데요. 자, 이제 월세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월세 있으면 이거 팁은 아니다. 그 주의사항, 이것도 주의사항이에요. 자, 월세 같은 경우 현금으로 보통 내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뭐 그 사람이 뭔가 사업자여가지고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라고 해봤자 안 돼요. 중복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으로 하면 현금 영수증 쪽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월세 공제를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로 직접 우리가 고민해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중복하시면 이거는 부당공제라서 이거는 되게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는 거라서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자, 우리가 되게 약간 되게 그냥 의료비는 몰빵해도 돼 요거 하나만 알고 있기는 하잖아요. 사실 그게 맞는 말 이유는 뭐냐면 의료비가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소득을 안 봐서 그러니까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냥 부부 합산이 된다는 거고, 사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부부뿐 아니고요. 부양가족 중에서 소득이 있는 아빠라던가 소득이 있는 엄마라던가 이런 분들 것도 넣어서 할 수 있어요. 대신 그 부부는 각각 자기 거를 공제를 하고 그리고 그 배우자 거에 의료비만 넣어서 할 수는 있는데 부양가족은 달라요. 부양가족은 내가 만약의 경우 인적공제라 그래서 사람 공제를 받았으면 그분이 모든 걸 쫙 다 해야 돼요. 막 사람을 쪼개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녀 공제할 때 내가 자녀 기본공제 가져가고 교육비는 자기가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쪼개는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자, 부양가족의 결국은 이 맞벌이 부부 공제라는 거는 한쪽으로 몰빵을 한다고 쳐요. 내가 이제 이쪽으로 한다고 치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소득이 낮은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그 이유는 그 문턱이 있어요. 문턱. 그 의료비 같은 경우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지만 네,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3%를 넘으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어야지 넘기가 더 쉽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주는 게 유리하다.
물론 제가 뭐 이거 말씀드릴 때도 몰아준다, 몰빵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국세청 책자에도 보면 몰아주기가 사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몰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국세청에서는 안내를 하지는 않고요. 다만 결국은 이 의료비라는 거는 내가 배우자 거를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배우자 거를 내줬으면 내준 사람이 결국은 공제를 받는 건데 이 내준 사람이 누군지를 사실 국세청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몰아줄 수 그냥 있는 상황인 거지 요게 뭐 무조건 몰아준다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서 신용카드가 또 있어요. 네, 신용카드도 그 소득이 적은 사람 거를 먼저 사용하게 하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는 이 배우자 거 이 사람한테 줄 수는 없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자,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 한 사람당 막 두세 개, 다섯 개씩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도 제 것만 쓰는 게 아니고 제 남편 것도 쓰고 저희 남편도 제 거 쓰고 막 이럴 거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 거를 좀 먼저 써주는 게 좋죠. 그래야 그 문턱을 넘어가니까. 신용카드 문턱은 25%나 돼요. 25%를 어떻게 계산하죠? 그냥 총급여액의 한 4분의 1이다라고 그냥 대충 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연봉이 4천이다? 그럼 1,000만 원은 최소한 써야지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몰아주자. 약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카드를 쓰자라고 해서 그 카드를 먼저 쓰는 팁이 있죠. 자, 그게 요 바로 다음 제가 신용카드 쓴 팁에서도 나와요. 자, 신용카드는 결국은 25%라는 문턱이 있어요. 되게 크죠. 그래서 4분의 1을 결국 넘어야 돼요. 총급의 4분의 1을 넘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나는 그러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먼저 사용해야 되겠구나 막 하실 거잖아요. 사실 딱히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닌 게 결국은 공제하는 순서도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가 공제율이 낮은 거부터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카드는 그 체크카드보다 공제를 덜 해줘요. 예, 덜 해주잖아요. 15%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먼저 차감해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의 경우 연봉이 4천인데, 4천이에요. 그럼 4분의 1을 넘어야 되면 1,000만 원을 일단 기본 써야 되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은 그냥 신용카드로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얘가 그냥 이걸 채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넘어가는 아이는 체크카드를 쓰면은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잖아요. 자, 그러면은 소득공제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무조건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적절하게 쓰셔도 된다예요. 네, 그래서 1,000만 원, 그러니까 총급의 4분의 1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깔아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애들을 많이 써가지고 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요거는 사실 뭐 아시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한번 짚어드렸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약간 재밌는 건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꿀팁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내년에 지금 오늘 12월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내년에 냉장고를 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근데 사고 싶기는 해요, 진짜. 그래서 냉장고를 살 것 같다고 하면 지금 요번 달에 그냥 할부로 사버려요. 무이자 할부 많잖아요. 근데 이제 10개월 예를 들어서 무이자 할부를 긁으면 그럼 10개월에 나눠서 소득공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긁은 연도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2월에 긁으면 내가 1,0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긁었어요. 그럼 1,000만 원이 다 올해 소득공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에 뭔가 살 거 있다. 근데 또 좀 뭐 한 번에 내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할부로 12월 달에 무이자로 탁 해주면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는 살짝 이거는 진짜 제 사견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가능하고 그리고 또 있다. 자동차는 원래는 안 되는데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고차는 돼요. 중고차. 그래서 중고차 살 일 있다. 그럼 중고차의 10%도 신용카드 결제하면 또 공제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 현금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 리스를 해서 좀 안 되나?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용카드는 여러분 중복공제가 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료비랑 대표적으로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인데 예를 들어서 의료비를 내가 보통 다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의료비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는다는 말이 중복공제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의료비는 당연히 보통 카드로 하니까 양쪽 다 공제 받으시면 되고 아까 월세는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월세는 안 되고 자, 되게 또 하나가 여기서 팁이 하나 또 나가는데 이제 자녀 중에 이제 취약전 아동이 있으면 취약전 아동은 뭐냐면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초등학교 우리 입학할 때 3월에 입학하죠. 그럼 1, 2월에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취약전 아동의 그 학원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체육
뭐 시설 이용료 이런 거 다 되거든요. 그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앞으로 미래 3월 애가 입학하고 나서는 공제 못 받으니까 한 1, 2월에 그 학원 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 번에 미리 또 결제를 하세요. 할부로. 네, 그러면 그것도 또 들어온다. 이건 사실 제가 계속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저도 2월 달에 이제 한 번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로 넘어가서 사실 의료비는 3% 넘어가는 사람들, 넘어가야지만 공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에도 급여 낮은 사람한테 몰아주고 자, 안경 구입비 막 이런 거 노출,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국세청에서 잘 나오기는 한데 또 누락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경 구입비 이런 거 잘 챙겨서 다 넣어주시면 좋다. 그리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막 실손보험금 이런 거 포함하시면 안 돼요. 사내근로복지금, 막 무슨 고운방 카드로 결제하신 거, 이런 거는 의료비에 포함하시면 안 돼요. 이거 부담공제예요. 그래서 다 빼시면 되고. 자, 교육비로 넘어가면, 자, 교육비는 사실 그 형제자매 교육비 있잖아요. 그 형제자매 교육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돼요. 예, 형제자매 교육비가 되고, 대신 형제자매는 되게 중요한 게 그 같이 살아야 돼요.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그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는 내가 뭐 교육비를 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같이 해야 되는데, 뭐 일시퇴거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어쨌거나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교육비에서 제가 아까 취약전 아동 교육비 1, 2월에 미리 몰아서 한번 하셔라. 요런 말이 좀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자, 우리가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어딘가가 묶어놓고 싶잖아요. 네, 근데 괜히 적금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형 IRP 있죠. 거기에다가 묶어놓으세요. 그러면은 세제 혜택이 커요. 요 뭐 어차피 공제 기간도 공제율 너무 높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IRP를 가입하셔라. 또는 우리 회사가 DC다 막 이러면은 그 구성원이 자기 거 더 추가 불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회사에서 적립한 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안 되는데 내가 추가 불입한 건 되거든요. 그래서 DC형이다라고 하면 본인이 추가 불입한 거. 그거가 연말정산이 되니까 여윳돈이 있으면 거기다 넣으세요. 네, 적금에다 넣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대신 해지할 수는 없어요. DC는 당연히 해지할 수 없고 IRP도 해지하면은 토해내야 되니까 그런 거 해지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팁들이 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감면하고 세액공제 쪽인데 그 중소기업 청년 감면 뭐 당연히 다 아실 건데요.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서 중소기업 청년 감면은 평소에 안 받으셨다 하더라도 연말 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감면은 잘 하셔야지 구성원들이 진짜 엄청난 세제 혜택이 있어가지고 물론 한도가 150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의 혜택이 있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질문은 제가 나중에 Q&A 때 듣긴 할 건데요. 이제 뒤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자, 하나 더 뭐냐면 그 자녀세액공제. 자, 자녀세액공제는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자,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니까 그것도 잊지 말고 플렉스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거기서 그 자녀세액공제 제외 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을 꼭 하셔야지만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오늘 설명이 좀 많았던 거는 그 연말정산을 좀 잘 하시려고 들어오셨는데 제품만 너무 보여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안내드렸던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잘 새겨 들으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플렉스 제품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바로 제품 시연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을 지금 벌써 45분이라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렉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구성원들께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분은 하나의 대시보드로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요. 이거는 제가 제품 시연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UX, UI가 되게 좋아요. 작년에도 구성원 경험이 되게 좋았고, 요거는 이제 담당자 뷰예요. 구성원 뷰는 아니고 담당자 뷰라고 보시면 되고, 담당자분은 뭐 작성 중인 상태, 작성 전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원이 누군지 알 수 있고, 클릭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 수 있고, 되게 직관적으로 빠르게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자료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원샷으로 넣을 수도 있고 월별로 뭔가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월별로 넣으면은 명세서까지 반영이 돼요. 급여명세서도 자동 발행이 되는 거라서 명세서에도 반영되고 대장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내가 1년간의 총소득으로 입력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쉽게 되어 있고 플렉스 제품 쓰셨으면 그 소득 불러오기를 간편하게 하시면 바로 입력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에요. 예, 연말정산 자체가 그 이 제품 안에다가 다 그 제출서류 다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출서류 다 화면에다 넣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출서류 내가 이거 기부금인데 제가 뭐뭐 내는지 헷갈려요 라고 하면 이 저희가 기부금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제출서류 안내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물론 제가 사전에 안내 드리는 그런 그 10가지 안내하는 문서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담당자가 제출 서류 검토를 하고 수정 요청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알람이 가서 수정 요청이 가면 구성원은 그 알람을 보고 본인이 자기 걸 수정할 수 있고 이게 또 작성 중인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쁜 돼지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따 시연을 해드릴 건데 여기선 좀 웃는 돼지긴 하죠. 이 돼지가 왜 웃냐면 돈을 돌려받아서 웃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는 이제 울을 거예요. 예, 토해내면 막 울어요. 예, 돼지가 엄청 귀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돼지 디자인 저희가 올해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귀여워서 바꾸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돼지를 만나보실 수 있다. 그래서 돼지가 웃는 거를 사실 만나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세 팁이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은 이런 식으로 뷰에서 자기가 얼마 돌려받는지 예상세액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관리자분께서 전반적으로 다 완료가 누르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저희가 다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연말정산 끝나면 막 요청을 하면 담당자분이 막 보내주고 이메일도 보내주고 이런 곳도 아직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이 끝나면 그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품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항상 어느 때나 수시로 뽑으실 수 있다. 네, 담당 그 관리자가 아니고요. 관리자뿐 아니고 구성원이 자기가 자기 거를 당연히 다운로드 받고 그거를 뭐 본인이 보고 이런 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다 직관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원천징수 영수증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영문 버전에 대한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 영수증, 그러니까 연말정산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그 영문 버전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문하고 국문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가격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가 이 가격을 보통 웨비나 할 때는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그 보통 저희가 이제 코어 쓰시고 연간 계약까지 다 하시게 되면 그 급여까지 다 하면 13,000원이에요. 월. 인당 13,000원이에요. 근데 연말정산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이 무료예요. 근데 연말정산 제품이 무료라고 하기엔 정말 너무 퀄리티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제품 데모 시연 한번 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제가 제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 계정이라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상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관리자 뷰예요. 네, 관리자가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볼 수 있고, 자, 관리자는 연간 소득 관리 쪽에 아까 가가지고 구성원들에 대한 이런 소득 같은 거를 확정을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여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엑셀로만 올릴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화면에서 한 5명밖에 안 된다? 화면에서 직접 뭐 소득 같은 거 다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 통해서도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연말정산을 했을 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요게 구성원들이 보는 뷰랑 관리자 뷰가 똑같아요. 자, 구성원들은 그 연말정산 기간이 관리자분께서 오픈을 딱 해주시면 그 플렉스 홈페이지 있죠. 그러니까 플렉스의 메인에 오른쪽에 배너가 뜰 거예요. 2022년 뭐 연말정산 뭐 시작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뜨면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이곳으로 바로 가요. 그건 구성원들은 자기 것만 보아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그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여기로 바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담당자분들은 다 여러분들 걸 다 보셔야 되니까 구성원들 걸 아까 전에 그 뷰로 전부 제공이 된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구성원 입장에서는 자기 거가 궁금하죠. 자기 거 막 수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거 수정할 거예요. 자 우선 저희 코어라고 해서 인사 쪽 정보가 있으면 그거 그대로 다 가져와요. 예, 그대로 가져오는데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은 삭제하면 안 되죠. 자기는 삭제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본인은 당연히 삭제도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최신 정보를 다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 자, 이거 세대주 세대원 왜 할까요?
저희가 주택청약저축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보면 세대 원은 할 수가 없고요. 세대 주만 청약저축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물론 2009년인가 그때 그 전에 가입을 하게 되면 2012년인가 그 전에 가입은 그 유주택이고 주택이 하나 있고 뭐 국민주택 주 규모이고 막 이러면은 세대주 아니어도 그러니까 세대주이긴 하지만 그 무주택이 아니어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런 엣지 케이스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걸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에 플렉스 잠깐 써보셨던 분들은 여기 하단에 저희가 막 주택공제 막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그거 제가 뒤에서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런 데서 감면 정보 이런 거 다 넣으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외국인 단일 세율도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 단일 세율 19% 적용하시고 싶으시면 넣으셔서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자, 가족을 뭔가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누구 아무개 뭐 주민등록번호 넣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부모님이든 누구든 자녀 막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넣으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저희가 뭐 나이를 판단해가지고 나이가 올해 만약에 경로우대 나이다라고 하면 이거 자동 체크 다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하고 만약에 장애인이다라고 하면 장애인 클릭하면 장애인에 대한 그런 정보 다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증명서류도 다 포함해서 넣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인적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는 대부분은 등본 뭐 이런 거일 거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자, 그리고 자, 종전근무지. 예를 들어서 2022년 중간에 구성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분은 종전근무지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반드시 합산신고하셔야 돼요. 그 연간 안에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이면 반드시 합산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글쎄요 뭐 가산세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언제 다시 할 수 있냐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국세청에서 뭐 다 이렇게 종이를 날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공지가 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합산 신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정근무지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원천징수 전 회사에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 업로드 하시고 정보 싹 다 넣으시면 돼요. 네. 자, 여기에 정보 싹 다 넣으시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또 가이드에도 어떤 식으로 뭐를 입력하세요 돼요 이런 거 다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총 급여는 이 직원이 선택한 게 아니고 관리자분께서 아까 사전에 연간소득 확정해 주신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구성원이 들어왔을 때 이 뷰라고 했잖아요. 제가 4번만 클릭하면 연말정산이 끝나거든요. 구성원 입장에서. 자, 제가 한 번 클릭했어요. 자, 돌아왔죠. 자, 여기에서 구성원은 뭐를 해야 될까요? 너무 되게 직관적이죠? 저희 제품이 너무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으셔가지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국세청 간소화 파일 업로드 하시죠. 여기에서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업로드를 하시고 자, 업로드를 하면 여기 파란색으로 얘네들이 싹 다 바뀌어요. 업로드된 아이들만 딱 바뀌어요. 그러면 물론 자동으로 들어가서 계산까지 알아서 됐을 건데 만약에 내가 추가하고 싶다. 뭔가 막 집어넣고 싶다. 사실 뭐 의료비 같은 경우 막 추가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안경 구입비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런 의료비도 막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 입력하실 수 있어요. 추가로는 뭐든 다 입력하실 수 있고 저희가 되게 아까 전에 제가 살짝 그 신용카드 쪽, 저희 주택 쪽에 체크리스트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자랑했던 게 있잖아요. 저희가 드디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 체크리스트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주택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내려오는 거는 소득 요건이 있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 거라고 판단되는 건 그냥 다 내려줘요. 국세청에서. 자, 그러면 이게 법에 맞게 돼서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만 알 수,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구성원, 내가. 그리고 아니면 담당자가 도와주거나. 그쵸? 그러면 어렵잖아요. 사실 법 너무 어려운데. 특히 주택마련저축, 뭐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 이런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자, 여러분 드디어 체크리스트가 따다단 나왔어요. 와, 박수. 자, 이게 그 저축 쪽에 총 3개고요. 그 다음에 그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의 임차차익금. 이게 위에 게 전세, 밑에 게 그냥 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리고 페이지에 또 월세 있거든요. 요 아이들이 다 체크리스트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에. 세대주인가요? 뭐. 제가 그냥 다 네만 눌러볼게요, 그냥. 막 네요. 쟤 맞아요. 네. 15년, 저 맞아요. 네. 저 3개월 이내 빌렸고요. 그럼 공제 대상이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를 하면 다 붙어요. 다 붙다가 만약의 경우 이런 상황이면 공제 대상이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고 만약의 경우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결과 보기 저장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공제를 제외할 수 있게끔 공제 불가라고 뜨면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공제를 제외하시면 이거는 공제가 제외돼요.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체크를 할 수 있다. 이 모든 항목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외할 수 있고요. 나중에 그 구세청자를 업로드하시면 여기에 사사삭 다 붙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제외도 가능하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한 그 업로드까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클릭해 볼게요. 자, 두 번을 클릭했는데, 자, 뭐가 나왔을까요? 제가 방금 업로드했던 모든 아이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점검을 하고, 만약에 뭐 안 넣었어, 막 이런 거는 증빙 서류 빠진 거 있나, 이런 거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 다 맞다. 그럼 제가 세 번째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예상세 결과 왔어요. 아까 그 화면과 다르게 얘가 울고 있어요. 돈을 100만 원이나 낸대요. 너무 슬프죠.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 계정이라서 좀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낸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슬픈 돼지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4번 클릭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성원들은 연말정산 4번 클릭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담당자에게 이분의 연말정산 완료된 게 날라올 거예요. 그럼 담당자는 같은 뷰를 보시면서 점검하시고 완료 처리하시고 뭐 완료가 다 됐다? 그럼 분납 기간을 열어가지고 분납 처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 라고 하면 지급 명세서 말아가지고 신고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화면에서 저희가 원천징수 의무자도 다 넣고 뭐 여러 가지 저희 사실 기능들은 저희가 지금 오늘은 온보딩 개념은 아니어서 전부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1월 달에는 세세하게 연말정산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설명드릴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웨비나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뭔가 질문이 왔던 것 중에서 앞쪽에서는 대부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정세법을 물어보신 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계정세법은 여러분들이 그 연말정산 교육 가시거나 아니면은 사실 뭐 인터넷 뒤져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많아요. 사실 저도 계정세법을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책자로 결국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되게 많은데 그냥 우리가 되게 노멀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몇 개만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외국인 원래 단일세율 적용하는 그 19% 있잖아요. 원래 그게 보통 1년씩 계속 연장을 하나 봐요. 1년, 2년. 근데 23년 12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원래 우리 자가운전 보조비 있었잖아요. 2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하는 거, 평소 급여에서 비과세 하시는 거, 그게 원래는 그 본인 명의, 그러니까 구성원 본인 명의의 차량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본인 명의 차량이면 내가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추세가 막 렌탈 많이 하잖아요. 리스도 많이 하고. 근데 그 구성원이 렌탈하거나 리스한 것도 해준대요. 네, 그거 법 바뀌었어요. 요거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뭐냐 그랬더니 전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전세라고 할게요. 그 아이도 그 원래 그 소득공제 그 몸집을 줄이는 그 아이죠. 네.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300만 원이 한도였는데 400만 원 한도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좋아진 거고. 그리고 뭐 저는 좀 해당은 없지만 청년 우대형 그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있어요. 그게 요건이 좀 완화됐대요. 그게 원래는 전에는 총급에 3천만 원이었는데 3,600만 원이신 분들도 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소득 2천인데 2,600까지는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원래 공제해줬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이런 걸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이게 있었고, 근데 올해도 또 계속 있어요. 자, 올해는 그 신용카드 소비중갑은 똑같은데, 똑같이 전년 대비 5%가 늘어났어요. 제가 만약에 더 썼어. 그럼 거기에 10%까지 공제 추가로 해준다. 요거 계속 됐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22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거 하반기에 그 대중교통 사용분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40%였거든요. 공제율이 80%, 2배. 근데 사실 대중교통 우리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많이 쓰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장기 펀드인데 청년형 장기 펀드, 요것도 저는 해당은 없지만 청년형 장기 펀드가 신설됐다. 요거는 1908천만 원 이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납입액의 40% 한도가 6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비 중에서 옛날에 뭐 난임 시술비 이런 건 들어갔었는데 미수가나 그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그 의료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은데 그 뭐 기부금하고 월세액 세액 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대요. 그래서 사실 이거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만 짚어드렸고요. 한번 실시간 질문이 더 올라온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5시라서 제가 요 정도만 하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거는 저희 페이롤 파트너분들께서 같이 답변을 주시고 있고요. 만약의 경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거나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커뮤니티 통해서 한번 답변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연말정산은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설명드린 거로는 그 사전 질문한 거를 대부분 답변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중간에 중도 입사자분들 연말정산을 여쭤보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중도 입사자들은 무조건 정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오세요를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근무지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포함하셔가지고 연말정산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론 우리에게는 종합소득 신고가 남아있기는 해요.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 신고까지는 뭐 과태료가 따로 있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그때까지가 마지노선이니까 만약 경우 이번 연말정산 때 내가 다 못했다. 뭘 못하고 좀 덜 하고 막 이랬으면 뭐 그때 가셔가지고 수정신고 하시면 돼요. 그거는 대신 회사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 종합소득 신고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그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홈택스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종합소득 신고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을 어기지 말고 잘 연말정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몰라서 어기는 거지 일부러 어기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담당자 분들이 조금 더 한번 요런 제가 하는 이런 웨비나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린 주의사항 이런 거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1월 달이면 그 15일에 오픈을 하니까 1월 달에 저희 플렉스 구독하시는 분들은 온보딩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말정산 어떻게 쓰는지 뭐 세세하게 그리고 막 가이드도 드릴 거고 공지문 드릴 거고 절세 팁 이런 거 다 드릴 거거든요. 그때는 그때 그거 가지고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연말정산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저희 연말정산 플렉스 원체 잘 되어 있고 네, 제품상으로도 이제 작년 버전 대비해서 올해는 이런 체크리스트로 추가되어 있고 UX, UI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플렉스 통해서 한번 연말정산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렉스 구독에서 페이롤 구독을 하시면 연말정산 무료 잊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웨비나 때 또 뵙고요. 오늘 벌써 5시인데 집에 가실 때 너무 추우니까 꼭 싸매고 가세요. 다음에 뵐게요.